중국 시장을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 5월 말 예정된 중국의 대규모 정치회의, 이번에 다시금 회복의 속도를 보여줄 수 있을지,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는 공짜, 좋아요는 즐거운 마음으로, 알람 설정은 필수. 3월 전세계 주식시장이 너나 할 것 없이 하나같이 떡락을 이어가고, 그 이후 또 4월의 주식시장은 또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반등폭을 보여주면서 4월의 주식시장만큼 1년 내내 증시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하게 되네요. 역시 증시가 살아야 우리 구독자 형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자연스럽게 입에 미소가 번지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전세계 증시 속에서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그 중에서도 시장별로 살펴보게 되면 미국과 한국이 좀 두드러지게 회복을 한 걸 볼 수가 있고요. 미국은 단연 세계 금융 1위 국가로 달러를 풀어 제끼면서 증시를 방어하는 모습이고, 한국의 경우에는 줄곧 전세계 꼴찌를 달리다가 이번엔 GDP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방어를 해주면서 한국 증시도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정작 이번 코로나 발병지인 중국의 경우는 어떤가요? 중국의 경우에는 지네들이 코로나 발생시켜 놓고 정작 증시에서 낙폭은 제일 적었던 반면, 또 반대로 이번 4월의 상승폭에도 상승도 또 작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적게 떨어졌던 만큼 증시의 상승폭도 작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니 그럼 남들 4월에 다 전세계적으로 증시가 다 튀어 올라갈 때 중국은 상대적으로 왜 증시의 상승폭이 적었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본 바, 또 이런 배경에는 아무래도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발표가 없었다는 점을 꼽을 수가 있는데, 이 시기에 다른 나라들은 회사채 발행하고 금리 인하하고 심지어 우리나라도 한국판 양적 완화 시행한다고 난리였는데, 유독 중국만 전 세계가 코로나로 빌빌대는 환경 속에서 혼자서 멍하니 시장을 바라보고만 있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전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4월에 중국 증시의 상승폭이 좀 더디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볼 때 중국도 코로나로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은 거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중국 정부가 그럴싸한 재정정책 발표를 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중국 경제가 엄청나게 쇼크를 먹은 것 대비해서 볼 때 그동안 중국 정부에서 그닥 크게 신경 쓰면서 발벗고 나서는 모습을 그동안 크게 보여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최근에 그나마 가뭄의 단비로 언론을 발표를 하게 되죠.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양해를 개최하겠다고 발표를 하죠. 그럼 양해가 뭐냐? 원래 매년 3월에 시행되는 중국 최대의 정치회의인데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연기되면서 4월에 한이 많이 하더니 결국 최종 날짜는 5월 21일과 22일에 하기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눈치만 살살 보면서 정책을 언제 펼칠지 눈치만 보고 있었다면, 이번 양해를 통해서 중국 정부의 운영 방침이 정해질 확률이 보다 더 높아졌고요. 그래서 일단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고 있진 않고 있지만 날짜를 확실히 못 박으면서 시장의 정책 기대감에 온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트럼프 형이 다시금 중국에 대한 무역협상 이야기를 들고 나오면서 과거의 트라우마를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긴 하지만, 지금의 미국은 불과 1년 전의 상황과 매우 다르죠. 그래서 그때랑 지금의 미국 상황이 180도 바뀐 점을 고려해 볼 때 트럼프 형도 중국을 향해 무한정 원투펀치 잽을 날리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근본 무역전쟁 이슈는 현재 미국의 상황을 감안하면 과거만큼 크게 이슈로 번지기보다는 단발적인 이슈에 그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물론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증시만 바라보게 되면 미국도 저점 대비 크게 회복을 해준 지금, 코스피도 어느덧 1900선을 넘어 움직이고 있는 지금, 더 이상의 시장의 호재라고는 좀 찾아보기 힘든 지금인데, 단지 기대할 것이라곤 코로나가 얼마나 앞으로 완화되어 나타나줄까. 물론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저 물 떠놓고 그냥 기도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 이외에 지금은 중국 정부의 부양 강도를 판단해 볼 수 있는 이벤트, 양해에 우리가 아무래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 속에서 우리 같은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안겨주기 위해서는 단연 이번에 중국 정부가 얼마만큼의 부양 규모를 내세워 줄 것인지가 아무래도 관건이겠죠. 쥐꼬리만큼 부양하겠다는데 경기 부양이 되고 증시가 탄력 있게 반등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뭔가 과거 2008년처럼 대규모의 부양을 내세워줘야 뭔가 의미 있는 흐름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럼 중국 정부가 어떤 식으로 부양 규모를 시장에 어필을 할 것인가? 이게 아무래도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앞으로 중국의 부양 규모가 얼마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이 결국 키포인트가 될 거고요. 그렇다면 중국의 부양 규모가 얼마가 될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중국에서 앞으로 내세우는 GDP 성장률 목표치가 얼마가 될 것인가가 중요하고요. 그리고는 추가로 유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특별 국채 규모가 얼마가 될 것인지를 알아야 중국의 부양 규모를 한눈에 파악을 할 수 있겠죠. 정작 패를 깠는데 쥐꼬리만큼 부양을 하더라. 이러면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큰 법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부분을 눈여겨보고 어느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GDP 성장률부터 이야기를 좀 하고 뒤에 이어서 특별 국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중국만 놓고 보자면 코로나 사태는 나름 중국에서는 소강 상태이지만 단년 1분기의 경제 성적표를 보게 되면 한 달 가까운 조업 중단 사태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기 충격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큰 게 사실입니다. 그럼 좋다 이겁니다. 1분기는 완전히 삽질을 했으니 됐고 앞으로가 항상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앞으로 중국 정부가 사실상의 앞으로의 GDP 성장률 목표치를 얼마로 설정할 것이냐, 이 부분이 결국 미래를 가늠하는 그 가늠자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굳이 비유를 해서 한번 해보자면 깍씨가 예를 들어서 시험 공부를 하는데 그냥 목표 없이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랑 예를 들어서 90점이란 점수의 목표를 세워놓고 공부하는 것이랑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단순히 숫자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그 목표를 수립하냐 안 하냐에 따라 어떻게 보면 차이가 있다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 정부가 나는 95점이 목표야 이렇게 경제 성장률을 제시하고 정책을 이어나간다면 부양 규모도 그에 맞춰서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이로 중국의 부양 규모를 한번 가늠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또 중국 얘네들 또 GDP 성장률 목표치를 또 발표를 안 할 가능성도 높고요. 그래서 그냥 목표치를 공시하지 않는다면 그냥 약간 미지근한 상태로 그냥 부양 기준을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 안 하게 된다면 그 의미 자체로도 경제 성장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뜻이 또 될 수가 있고, 이렇게 된다면 중국 정부는 무조건적인 부양책을 내세우기보다는 시장 상황을 살펴가면서 부양책을 조절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런데 또 반면에 GDP 성장률을 명확하게 목표치를 내세우면 실제로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기를 쳐서라도 달성하는 모습을 잘 보여왔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이번에 GDP 성장률 목표치를 중국에서 내세우고 공표한다면 그 부양 정책의 강도를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에 중국의 GDP 성장률 목표치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1분기 지금 발표된 바에 의하면 중국의 GDP가 1분기 마이너스 6.8%를 나타냈는데, 원래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중국의 GDP 성장률이 대략 6% 정도의 성장률을 보였음을 보면, 만약에 2020년 최종 경제 성장률을 중국 정부가 2% 정도 내세우면서 경기 부양을 하겠다 이렇게 공표를 한다면, 이런 의미는 난 경기를 크게 부양시킬 마음은 없고 미지근하게 회복을 할래, 좀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 반면에 3% 이상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내세우게 되는 경우에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부양 정책을 펼칠 생각이 있지 않나, 이렇게 목표치를 두고 부양 규모를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 정부의 이런 정책 목표는 양회에서 그 윤곽이 대략 드러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물론 경제 성장률 자체를 제시하지 않을 확률도 있지만 대략 코로나 이전에 6%, 실제 1분기 실적 마이너스 6.8%임을 감안하면 지금 수준이 그냥 애들 장난 수준은 정말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번에 중국 정부가 손 놓고 보고만 있는다면 제대로 엿댈 수 있는 사항을 본인들도 잘 알기 때문에 넉넉히 보진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이 중국의 특별국채 발행 규모인데, 특별국채 발행은 중국 역사상 1998년, 2007년 그리고 지금 이렇게 총 3번을 시행했는데, 이때 당시 과거를 보면 특별국채카드는 중국 증시에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과거 1998년, 2007년에 특별국채 발행 이후에 중국 증시는 엄청난 상승세를 이어갔다는 점을 또 눈여겨볼 수 있고요. 혹시 국채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국채는 나라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 발행해주는 차용 증서가 되고요.
그러니까 나라가 자금 조달이 힘들 때 발행해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국채를 파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서 국민들에게 현금 짱박아 두지 말고 국가한테 돈 좀 빌려줘봐, 이런 셈이 돼요. 아무튼 과거 이런 특별 국채 발행은 결국 유동성을 확대시키고, 과거의 특별 국채 발행 시기에는 중국 주가가 강한 상승을 연출시킨 바가 있다는 겁니다. 1998년 상해 종합지수가 특별 국채 발행 이후 나름 크게 상승한 모습, 그리고 2007년의 경우에도 나름 급하게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이번에도 과거처럼 똑같이 흘러간다고 장담은 할 수 없으나, 반면 또 이번에만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본래 일반적인 사항으로는 중국 정부가 통화정책인 지급준비율 인하를 통해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해서 시행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근본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중국 정부의 재정 여력이 제한적이고 즉각적인 자금 공급을 하기 위해서 특별 국채 발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특히나 또 특별 국채 발행은 중국의 재정 적자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과거에 중국이 특별 국채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보면 인민은행이 지준율 인하를 통해 4대 국유은행이 재정부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규모의 특별국채 발행이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도 중국의 지급 준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런 인하폭을 바탕으로 재정 확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2008년 200bp 인하한 것을 감안하면 2020년에는 과연 지준율을 얼마만큼 인하할지가 또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과거 금융위기 시절 2008년 중국 부양정책이 약 7조 위안짜리 부양정책이 이어졌었는데, 이번에는 과연 얼마짜리 부양책이 쏟아질 것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규모도 한번 양해 이후에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특수한 경우로 과거와 달리 처음으로 중국 인민들에게 소비 쿠폰까지 발행하면서 소비를 적극적으로 장려한다는 점은 경기 회복의 속도에 나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중국 정부는 항상 정통적으로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수출보다는 내수에 보다 집중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과거 아시아 금융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도 세계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 속에서 중국은 내수 중심의 부양 정책을 대대적으로 시행한 바가 있으며, 그리고 2015년부터는 산업 구조조정을 진행함과 동시에 자국 내 소비 중심의 부양 정책을 통해서 내수 시장 확장에 항상 힘써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항상 내수 경기를 일으켜 자국의 인민들을 좀 구워 삶아가지고 경제를 일으켜온 것을 볼 때, 이번에도 제일 먼저 내수가 크게 반응할 확률이 높다고 보이고, 또한 중국의 내수 시장이 회복을 보일 때 중국의 경제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부분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를 우리는 잘 눈여겨보고 투자 포인트로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일각에서 과거만큼 부양이 쉽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 2008년 당시 시행되었던 부양 정책과 비교를 많이 하면서 그때 당시보다 10년 이상이 지난 지금 중국의 경제 덩치도 상당히 커졌음을 감안하고, 이때보다 GDP 규모도 몇 배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과거보다 GDP 규모가 3배 이상 불어난 지금 과연 중국 경제가 부양책을 일으킨다고 한들 다시금 기지개를 펼 수 있을까 하는 비관적인 해석도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 하지만 전 여전히 중국의 재정 여력은 여전히 가능한 총알이 남아있고, 이미 언론을 통하여 대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예고하고 있기도 하고, 이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방정부의 특별 국채도 진행하는 것을 볼 때 중국은 여전히 자기네들이 예상한 것보다 경기 회복 속도가 느리고 대외 환경이 악화될 것을 대비해서 강력한 재정정책 카드를 여전히 많이 준비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전통적인 제조업 씨앗 산업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던 반면, 이번에는 특히나 주목을 받고 있는 신인프라 부분, 5G, 통신망, 고속철도, 전기차 충전 시설, 데이터 센터, 산업 인터넷망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큰 돈이 집행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의 중국의 흐름이 상당히 흥미진진할 것 같은데, 제가 앞으로는 중국 이야기를 좀 많이 다룰 예정이고요. 차차 다양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천천히 시장을 분석해가면서 중국 이야기를 면밀히 계속 시간 날 때마다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된 영상 여기까지고요. 중간중간 업데이트되는 내용은 커뮤니티나 게시글로 공유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